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경제적인 현안이 역시 많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달이 조금 안 됐네요. 네. 그 사이에 세계는 엄청나게 위험해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서 너무나 위험해졌는데 이제 또 중동 쪽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양측이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거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상태로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제적인 부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하고 기타 인접 국가들이 좀 개입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좀 전면적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외환 시장과 그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원유 시장과 그다음에 금융 시장의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관계에서 우리는 그 보호무역주의 기조 때문에 관세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또 부각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인 경제는 이중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지금 수입하는 에너지 의존형 경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그 수입 그 단가에 전부 다 물건을 만드는 거에 단가에 영향을 다 미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수입 물가 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기업의 수익 악화로 연결됐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결국은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슈가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예. 특히 이제 원화나 이렇게 특히 동남아시아의 그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그러한 추세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결국은 환율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크고 원화 약세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은 물가, 네.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업의 그 수익 악화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그 우리 경제 전체의 그 악화로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가장 어려운 데는 아마 중소기업일 거예요. 네.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신용경색 이슈가 우려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해협이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게 이제 겁니까?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굉장히 좁게 그 형성돼 있는 그 해협인데요. 여기가 크게 이제 세계 전체 원유량의 20%가 수송되는 그 항로이고요. 두 번째가 카타르산 LNG의 공급망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해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로 보면 부분적으로 봉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봉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상황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봉쇄될 때는 좀 보면 단기적으로 유가가 결국은 급등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불안으로 같이 이제 연결되는 게 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완전하게 다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로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이슈냐면은 우리가 원유가 오른다는 것은 공급 측면의 비용이 오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수요가 늘어나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GDP도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공급망에 그 충격이 가는 거기 때문에 GDP는 줄어들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게 경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여기에서 70% 정도의 그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완전 폐쇄는 드물지만 만약에 이제 유지된다고 일부분만 그 폐쇄된다 하더라도 JP 모간에 의하면은 유가가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 70불 후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굉장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굉장히 전체적인 혼란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국제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되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국제 유가가 아직은 연초 수준 정도가 되지만은 이 분쟁 상황에 따라서는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도 금융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융시장을 보면은 사실 코스피가 허니문 랠리도 있고요.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도 이어지면서 2,900선 넘겼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2,890선으로 후퇴를 했어요. 3,000선 돌파 조금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란 이스라엘 충돌이 격화가 되면서 글로벌 금리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율 불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급격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리스크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 그 수요 심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팔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매수세가 당연히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뭐 3,000선 돌파는 FOMC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럼 향후 중동의 그 전쟁 정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따라서 위기 완화가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환율 불안 우려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좁은 범위에서 등락 오가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 중동의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점점 더 확대가 된다면 어떤 전망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입 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그대로 물가 때문에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1,400원을 돌파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금융당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뭐 물가 대응보다는 지금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 더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때 경기 부양이나 외환 안정에다가 좀 한국은행이 그 좀 중점을 둔다 이렇게 되면은 원화 약세가 단기간에 좀 제어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내부의 문제도 많은데 외부 상황도 정말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뉴욕 증시 역시 이런 중동 분쟁에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그 밖에 눈여겨볼 만한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스라엘, 이란의 전면전 여부가 가장 그 미국의 뉴욕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 18일 날 FOMC 점도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향후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우리가 이제 점도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 원유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은 심리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기존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유심히 이제 봐야 될 우리 측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 17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 회복 여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아마 주식시장 방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 19일이 준틴스라고 해서 미국의 공휴일입니다. 노예 해방 기념을 하기 위해서 휴일로 잡은 건데요. 보통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휴장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굉장히 감소하거든요.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볼 수도 있고요.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도 그렇고 다음 달도 그렇고 대체로 동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이런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거를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을 대체할 인물을 미리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내가 내 임기 동안은 무조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무시는 못합니다. 시장에서 네네네. 받아들이는 거는. 근데 인플레이션 이슈가 결국은 있고요. 또 미국의 사실은 경기가 좀 위축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물가만 보면서 계속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것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지, 만나게 된다면 뭐 어느 정도 수준의 대화가 오갈지일 텐데요.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일단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첫 해외 일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자 외교의 그 어떤 데뷔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핵심 의제로 보면은 중동 이슈, 그다음에 무역, 그다음에 기후 안보 이게 이제 핵심 의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G7이라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 방향성을 좀 강력히 어필할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보면은 한국의 입지를 좀 선진국 협의체 내에서 제도화하는 계기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렇게 참여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경제 안보라던가 아니면 공급망 협력이라던가 또는 외교 기조 조율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메시지를 끌어내서 보여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상황에서 다자 외교의 무대에 서는 건데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첫 자리니까 네. 그렇게까지 압박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트럼프는 트럼프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또 돌발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전략 산업 부분에 공급망 파트너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또 좀 우리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또 수출 시장이고 지정학적으로 인접 국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실용 외교를 우리가 이번에는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 외교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핵심이 어느 한쪽에 기울여지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시키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G7에서 뭐 이렇게 좀 중립성과 리더십 이거를 조화롭게 좀 발신하는 전략 메시지가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EU하고 인도가 다자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관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에서 입지 강화를 좀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외교가 단기 협상력보다는 중장기의 국제 위상 구축하고 직결되는 그러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경제안보 연계 대외 전략 부분에서는 신경을 굉장히 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되 중국과의 교역 다변화를 통해서 좀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의 전략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명청 교체기에 조선을 보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미국도 포기할 수 없고 중국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대체 어떻게 이번에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방안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어쨌든 협상 통로를 가서 외교적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전략 산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할 것인지 몇 가지 안을 갖고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실리 외교, 균형 외교에 방점을 두는 형태. 그리고 이러한 G7 무대가 단기적으로 무슨 전략을 갖고 가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건 얻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어떤 위상이나 뭐 경제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두면서 아마 국제 무대에서 이게 좀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